중국이 전통 제조업을 넘어 로봇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제조업 전반에서 빠르게 경쟁력을 키우며 한국을 추월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 수출의 20-30%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조차 메모리를 제외한 인공지능 칩 설계, 반도체 설계 플랫폼 등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중국이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산업연구원이 24일 발표한 첨단 산업의 한중 경쟁력 분석과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제외하고 로봇,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제조 분야에서 한국과 상당한 격차를 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구원은 지난해 9월 실시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의 산업 밸류체인 전반의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로봇, 자율주행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는 기술 개발과 상용화가 동시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청소 서빙 등 서비스 로봇 분야에서는 글로벌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산업용 로봇은 제품 개발 및 설계 등 R&D 역량에서는 한국이 근소하게 앞서 있지만 부품 조달 능력과 대량 생산, 해외 시장 창출 능력에서는 중국이 모두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전기차 역시 사후 유지 보수 등 서비스 부문과 해외 시장 창출 능력에서는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중국이 전반적으로 앞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양국의 경쟁력이 엇갈렸습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AI 칩 설계, 반도체 설계 플랫폼 등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중국이 우위라는 전문가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는 AI 시대의 핵심 반도체 경쟁에서 한국이 중국에 뒤처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만 한국에도 기회는 남아있다고 보고서는 진단했습니다. 품질과 신뢰성을 중시하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 시장에서는 여전히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가 높아 프리미엄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첨단 제품 소재 부품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력 역시 중요한 강점으로 꼽힙니다. 보고서는 한국이 AI 시대에 맞는 독자적인 K제조 모델을 구축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선도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가 돼 있는 지금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이제 징역 6년 선고받았다는 내용을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재판부가 앞서 김건희 씨 재판에서 무죄로 판단이 됐던 통일교 측 선물도 알선 수재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자,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전성배 씨에 대한 1심 선고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1심 재판부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수한 그라프 목걸이를 몰수하고 추징금 1억 8천여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통일교 측이 건넨 샤넬 가방의 경우 김건희 씨가 이를 추가금을 제공하고 다른 제품과 교환해 몰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 행위로 정교유착의 결과가 발생했다며 헌법이 기본 원리로 정하고 있는 정교분리 취지를 어긋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 씨가 재판 과정에서 자백한 점은 형사 책임을 감경하기 위한 의도였다며 양형에 깊이 고려할 만한 사정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전 씨가 통일교 측 청탁 선물을 특검 측에 이미 제출한 사정이 있지만 이로 인해 김건희 씨의 범행이 규명됐다고 볼 수 없어 이 또한 감경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 씨의 어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재판부는 통일교가 전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세 차례 금품 모두 알선 수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건희 씨 재판부가 통일교가 처음으로 건넨 샤넬 가방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과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전 씨 재판부는 첫 샤넬 가방도 통일교가 정부 차원의 협력을 구하고자 묵시적 청탁의 대가로 제공한 걸로 봤는데요. 명시적인 청탁을 받지 않았어도 김 씨는 이미 통일교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회 통념상 800만 원에 달하는 선물이 친분 관계에 의한 의례적인 선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다만 전 씨가 지방선거에서 경북도 의원 후보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전 씨의 알선 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요. 재판부는 알선 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이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1심 선고에 대해서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오늘 무기징역이 선고된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어제 장시간 항소 관련 회의를 진행했지만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어제 회의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한 시점과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퉈보자는 의견이 모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항소 기간이 모레까지인 만큼 특검 역시 조만간 항소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네, 오늘 새벽 6시 20분쯤 서울 대치동 은마 아파트에서 발생한 불로 17살 딸이 숨지고 어머니와 여동생이 다쳤습니다. 이들 가족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화재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먼저 YTN이 확보한 화재 당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아파트 8층 세대 안에서 시뻘건 불길이 일렁이고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원들은 분주히 움직이며 진화를 시도하고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다급히 빠져나가는 장면도 보입니다. 주민들은 당시에 무언가 터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막 주민들이 대피를 했고 그 후에 보니까 불길이 치솟고 연기가 많이 났고 펑펑 터지는 소리도 들렸어요. 네, 오늘 새벽 6시 20분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8층에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여 만에 모두 꺼졌지만 불이 난 집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17살 딸이 베란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머니와 둘째 딸은 화상 등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들 가족은 이사한 지 얼마 안 돼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윗집에 사는 50대 주민 한 명도 연기를 마셔 다친 것으로 파악됐고 주민 9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은 거실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면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 1979년에 준공된 은마아파트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992년부터 스프링클러 의무화 규정이 적용되기 시작했지만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는 이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미국의 군사 공격 위험성에 노출된 이란이 사실상 고립무원 상태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22일 이란이 미국의 공격을 받을 경우에도 동맹 관계인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실질적 군사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란 정권 붕괴를 원하지 않지만 미국과 군사적으로 맞설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는 것입니다. 자국의 전략적 이해를 우선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경우 이란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이고 최근 수년간 이란에 미사일 부품을 판매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입장에선 미국과의 관계 관리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오는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예정된 상황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란을 위해 미국과의 정면 충돌을 선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러시아도 계산이 복잡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러시아는 이란에 방공 시스템 S-300을 제공했고 통신과 위성 신호 교란 장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미국과의 관계 유지가 더욱 민감해진 상황에서 미국과 추가로 충돌하는 것은 러시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입장에서 이란은 중동 지역의 중요한 동맹국이지만 미국과의 군사 대결을 감수할 만큼 전략적 가치를 지닌 국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알렉산더 파머 연구원은 중국과 러시아는 이란을 위해 미국과 전쟁을 감수할 만큼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없다며 이란에 대한 양국의 입장은 철저히 실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선우에 대한 체포 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26년 2월 9일 강선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범죄 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2022년 1월 7일 서울 소재 모 호텔에서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서울시의원 강서구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현금 1억 원의 정치 자금을 기부받았다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강선우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공유자 및 참고인의 진술, 1억 원의 사용처, 관련 녹취록 및 해당 공천 결과 등 증거에 의하여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에 비추어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위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재욱은 2026년 2월 10일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였고, 이에 법무부는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를 국회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안건과 관련하여 신상 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강선우입니다. 주면 반환하고,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했습니다. 지독했던 시간의 마침표를 반환으로 찍었습니다. 5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반환했습니다. 그런 제가 1억을 요구했답니다. 1억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습니다. 22년 1월 대선을 앞두고 지역 보좌관이 좋은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고 해 김경 전 시의원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날 의례적으로 건네진 선물은 의미 없이 무심한 습관에 잊혀졌습니다. 22년 4월 20일 서울시당 공간위 회의에서 저는 청년인 여성 후보를 찾아 멋지게 선거를 치러보겠다고 했습니다. 곧바로 김경 후보자로부터 강한 항의 전화가 왔고, 그제서야 그 선물이 돈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너무 놀라 보좌관에게 즉시 반환을 지시했고, 공간위 간사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새로운 청년 후보를 찾으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고, 큰 점수차로 앞서 있던 김경 후보가 공천됐습니다. 저와 김경을 연결시킨 그 보좌관은 제가 1억을 직접 반환한 후 면직시켰습니다. 만약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으려 했다면 청년 공천을 발언할 이유도, 즉시 반환을 지시할 이유도, 공간위 간사에게 보고할 이유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 돈을 반환할 이유도 없습니다. 1억 반환 이후 구청장이 목표였던 상대는 더 집요해졌습니다. 22년 10월 며칠 만에 몰렸던 고액 후원금 8,200만 원이 김경 추천으로 확인돼 모두 반환. 23년 1월 지역 일정 중 초콜릿이라며 차에 밀어넣은 가방도 직후 공개 일정에서 즉시 반환. 그해 6월 의원실 독대에서 힘내시라며 또 주려던 가방도 몸싸움까지 하며 반환. 12월에 들어온 고액 후원금 5천만 원은 묻지도 않고 전부 반환했습니다. 가방에 6천만 원, 3천만 원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5차례나 돈을 반환했는데 제가 먼저 요구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심지어 김경 측의 쪼개기 후원과 금품 제공 시도는 제가 먼저 경찰에 알렸습니다. 제가 불법 후원을 또 받을 위험성이 있다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사건의 전체 맥락을 외면하고 있습니다.